그리고 아까 제가 여사제라고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이제 신탁을 받던 사제들 비율이 여성의 비율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우방구의 특징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신들림의 신경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우방구가 정상 상태보다 과도하게 활동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성한테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냐면 남자 여자로 봤을 때 여성이 훨씬 더 그 양방구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돼 있다고 봐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여성이 남성보다 뇌 기능이 덜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실험으로 들어보면 자방구에 내추럴이 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들에 비해서 언어 능력이 현격하게 더 저하돼요. 자방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말하기 능력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뇌출혈을 겪었는데 남성의 경우는 언어 능력이 훨씬 더 저하되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테스트해보면 촉각을 테스트할 때 남자들한테 물체를 집어보게 했을 때는 오른손보다 왼손으로 더 잘 알아맞추는 비율이 크게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눈을 가리고 요 물체를 맞춰봐라 이렇게 네, 했을 때 촉각 인식 능력 자체가 남성은 우방구에 편중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편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양손으로 다 잘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미루어 보면 여성들이 조금 더 사제로 발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었던 게 우방구나 자방구에 대한 편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방구 활성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구만. 네. 두 번째는 정실분열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둥. 정신분열증. 네. 그 고대적 이런 신화적 사고의 잔재로서 정신분열증? 네. 그 정신분열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저희 성격장애 할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명 나왔잖아요, 저희. 분열왕 성격장애 한 명 나오셨는데. 정신분열증은 아니었어. 네. 근데 지금 이거랑 환각 듣는 거랑 좀 연관되잖아요. 되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니네 조심해라. 정신분열증이 되게 안 좋으니까 우리 최 사장님을 그냥 양원적 의식 상태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예전에 깡쌤도 이제 관계 역사로 한번 다뤄주신 적도 있는데 특이하게 고대 문헌들을 보면 미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저희가 미쳤다는 표현 자체가 옛날부터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양원적 문명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돼요. 네. 그럼 옛날 사람들은 그럼 다 미쳤던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뭔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이거랑 연관시키기가 조금 어려운데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병 자체가 이제 정의하기도 어렵고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 어떻게 좀 더 심화되는지 그리고 사람들마다 뭐 증증 이제 이렇게 겪는 것도 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제 조금 비슷한 원리로서 설명하는 것만 여기에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양원적 뇌의 특징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정신분열증이라는 현상에서의 일부분을 요거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책에서 얘기하고 있나 보네. 네네. 이게 조금 시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뭔가 설명이 아니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변이. 예. 제거돼야 되는 변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문명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네요. 그 조현병이라는 게 네네. 과거의 모습 그대로 우리 그렇지. 누구나 있었던 과거의 인류 복제되어 보편의 있는 그렇죠. 네. 크게 그 정신분열증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는 저희가 의식의 특징 설명했던 거랑 연관시켜 볼 수 있거든요. 초반에 의식의 특징 3가지 말했어요. 공간화, 유산화가 설정돼야 되고 이야기 엮기를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개인적인 주관적 의식이 없으니까 이 3가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3가지가 안 되는 현상을 같이 말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환각을 겪는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 환각을 빠르게 경험할 때 마치 이 사람들을 보면 넋이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급성인 경우에는 시각적인 환상도 동반돼요. 그리고 이건 양원적 문명의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들이 보고하는 게 공통적으로 뭐냐면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의 기능을 소리가 대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개인적인 판단 자체 하기도 전에 이미 목소리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길을 가라,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계속 뭔소리, 환청으로 들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유산화가 소멸하게 돼요. 저희 바꿔 말하면 개인적 의식 자체가 소멸되는 상태니까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유산화는 의식의 필수적인 그 요건으로서 개인적 행동을 할 때 뭔가 해결책이나 선택지를 제시해주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가상 상황에 대해서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거를 보여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줄어들고 존재하는 공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자기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보고하는 특징적인 게 자신을 상실하는 느낌, 내가 존재하지 않는 느낌,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토로해요. 그래서 자아가 일단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연관되는 정서도 결핍되고 뭘 하고 싶다는 의지 자체도 결여되게 돼요.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테스트할 때 뭐를 하냐면 이건 100% 해당되는 건 아닌데 사람 그리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최 사장님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 그리기 테스트를 할 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 일부는 사람을 잘 못 그려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냐면 손이나 눈 같은 신체 기관을 빼고 그린다던가 사람을 연결되는 선의 형태로 그리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그려내 선을. 오. 그리고 사람 모양 자체가 사람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유산화의 상실. 네. 두 번째, 정신 공간이 해체돼요. 우리 의식은 항상 공간화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공간화되는 특징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화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생각을 떠올릴 때 마치 생각이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분리되는 걸로 의식하게 되거든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독립되는 공간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못하게 되냐면 자극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반응을 못해요. 어떤 과제를 주면 과제 이행을 못하던가 놀이나 가장된 상황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의사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럼 난 의사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우리 역할 놀이를 해보자. 그럼 역할 놀이라는 거, 역할이 위임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의식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발생할 거냐면 시간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저희 시간도 공간화가 돼야지만 의식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난 첫 시간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네, 지난주에.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로 갈 때 저희가 오른손잡이 경우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시간 분별을 못하고 항상 뭐를 토로하냐면 시간을 인식할 수가 없다던가 시간을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이제 불평, 고통을 토로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낮이 낮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밤이 밤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양원적 인간이랑 달라요. 양원적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씨를 뿌려라. 그럼 파종기다. 지금 뭐 벌을 추수해라. 그러면 수확기다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근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이 인식 자체가 소멸되는 상태. 그럼 정신분열증은 양원적 뇌의 특징이 아니라 양원적 뇌 이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양원적 뇌로 복귀하는 건데 지금 최 사장님이 질문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면 과거로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이 안 돼라는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예. 과거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시간이 형성되냐면 신적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걸로 이제 시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 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우린 이제 신적 명령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의식이 시간의 관념을 대체하게 돼요. 근데 이 대체를 잃어버린 사람은 과거 걸로 반드시 대체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잃어버리기만 한 거야. 네, 그냥 상실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이야기 엮기를 실패하게 돼요. 당연히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산화를 중심으로 일관적인 이야기 패턴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뭐 습관 이런 자동화된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외부에서 오는 암시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습관화하거나 고정관념,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고 반향 증세라고 해서 환청이 들리지 않으면 주변의 말소리, 울음소리, 다른 사람의 표현을 끊임없이 따라요.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나 뭐 매체를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계속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같이 막 따라서 울잖아요. 왜 그러냐면 환청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들리는 소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행복하지 않아도 춤추거나 웃을 수 있어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도 살인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명령하는 대로 막 행동하는구나. 네, 명령하는 대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 엮기, 의식작용이 조금이라도 기능하는 환자의 경우는 명령, 환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작동기제를 보여요. 예를 들어 환청에서 계속 노래를 불러라 이런 환청이 들리면 안 하려고 자기 입을 막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식이 붕괴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는 뭔가 내적 기제가 발동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면이 진짜 복잡하겠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뭔가 혼돈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혼란한 상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정신분열증의 이점은 도대체 그럼 뭐냐? 양원적 정신으로 복귀하려는 이런 시도 혹은 잔상이 왜 나타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말하긴 했었는데 진화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피로감을 잘 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발병 초기에는 그 자기가 유지되던 환경이랑 달라지기 때문에 피로하다는 거를 보고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을 앓는 시기가 오래되면 피로도를 보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보이게 되고 저희가 역사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피라미드나 뭐 지구라트, 테오티후아칸처럼 거대한 건축물을 현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잘 수월하게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도는 생각하면 주관적 의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과도하게 써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피로감 외에 주관적 의식에 의한 피로도는 고대인들은 현대인이 느끼는 것만큼의 스트레스가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만. 신기합니다. 그래서 최 사장님이 이렇게 정력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책도 쉽게 쓰고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야지. 이거 네네. 편집도 다 하고 일 중독자고 항상 아니야. 매일 강연 항상 필요해. 다니고. 죽겠어. 알겠습니다. 일중독. 두 번째, 감각지각이 과도하게 발생돼요. 저희가 항상 의식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있지만 관념적 사고를 하면 모든 감각기관을 다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조금 노랑, 섬세하게 노랑, 막 누르스름한 이런 세분화적인 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저희는 노란색으로 통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각 자극을 걸러주는 여과기가 돼요. 의식이라는 게. 그렇죠. 네. 집단으로 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입되는 감각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감각 정보의 폭발 속에서 있는데 이게 뭐가 유리하게 해주냐면 이 사람들은 대신에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응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프리즘으로 빛 반사를 시키면 일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빛이 굉장히 분산되는 걸 느끼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 색을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노출되게 되면. 이점이 있긴 있네. 네, 환경적 급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적응이 뛰어날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경학적인 걸 좀 분석해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뇌의 특징이 뭐냐면 우방구랑 좌방구를 연결하는 이제 교련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보다 1mm 정도 더 두꺼워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섭이 훨씬 더 안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현대인들은 좌방구에 의해서 우방구를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통합하는 게 직관적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직관에 따라서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 의식에 의한 판단을 해요. 네네. 근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 연결 다리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우방구의 활성화가 보통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했던 게 어떤 신경적인 측면, 네. 뇌신경적인 측면에서도 근거가 있다. 네. 두둥 끝. 쩐다. 재밌었습니다. 네. 오, 그래요? 이것은 추계시대 프리퀄 두둥. 그럼 다음 시간부터 그렇다면 추계시대. 아니야. 지금까지 김도인 정신문화연구소 소장 김도인님께서 우리 정신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네, 카드 들고 오시면 네, 100개월 할부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고대의 신화적 사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 양원적 정신의 잔재들. 네, 잔재들. 이게 첫 번째 증거로 신탁이라든가 어떤 무속 소위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건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신들림 현상, 신들림.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정신분열증. 네. 역시 그 잔재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큰 구조는 그거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양원적 의식에서 주관적 의식으로 그 변화하는 과정이 만들어내는 현상들, 그것을 가지고서 인류의 문화, 개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큰 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책의 저자가 이 양원적 정신 이거에 대한 좀 가치 평가도 하나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청산되어야 할 잔재라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거나 뭐 이런 판단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런 뭔가 그러니까 양원적 정신 상태가 열등하고 현대 주관적 의식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우월하다 이런 가치 평가는 안 내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양태들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떤 그 생활하기 위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멘탈 파워, 정신력이 있는데 고대에서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양원적 정신 자체로 사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거고 현대로 오면 이제 그게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성을 찾았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에 이르게 되면 현대는 이제 종교적인 권위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과학이 대체하고 있다라고 봐요. 사람들이 과학이? 네. 신적 명령을 따르고 싶어 했던 거를 이제 최근에 와서는 과학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고 모든 세계 현상을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심화된다라고 봐요. 네. 뭐 과학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과 별개로 일반적인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좀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과학자 자체도 그거지. 과학의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신뢰하려고 하고 과학에 집착하게 되는가의 어떤 심리적 기제. 그러니까 맹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이런 식이네요. 우리 현대인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운의 활성화에 의한 이런 양원적인 정신세계가 보여주는 게 지배적인 시대도 있었고 네. 그게 지배적인 게 어느 정도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끝난 다음에서도 그 양원적 의식들이 계속 잔재로서 남아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기원전 2000년까지 양원적 시대라고 묵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거의 기원전 1세기 오면은 신탁이나 뭐 신들림 현상도 거의 종결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 지금 저희는 한 2000년밖에 더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식이 100%가 아니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씩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으로 치면. 이 얘기가 재밌는 이유가 왜 재밌냐면은 갑자기 친숙했었던 그 인류라는 존재가 너무 낯설어졌어.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게 줄리안 제스가 책에서 계속 이래. 우리가 익숙하다고 받아들였었던 거를 낯설게 볼 수 있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류가 계속 해왔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도들이 의미 있는 맥락에서 연결이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무리가 있는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거는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뭔가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근거가 정말 물론 인문학이 다 그런 건 알겠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근거라는 건 없고 뭐든지 해석하기 나름인 건 알겠는데 뭔가 비판의 거리가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할 때 살짝 발을 빼는 느낌이야. 나를 비판할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내가 뭔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독주에는 방송 들으시면서 계속 발레들을 생각하셨죠?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너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다 맞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칼포퍼를 한 이후에 계속 생각을 했던 건 이런 거예요. 뭐 그 최장님도 예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고 그냥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의미하는 내포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고 사실 중립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자신의 이론의 근거인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냥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변화를 가지고 이것이 내 말의 근거다, 내 말의 근거다라고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총균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도 좀 그런 식으로 무리가 있는 주장들을 많이 했다는 이제 비판들을 좀 봤거든요. 물론 그 세계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시선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주는 거는 있겠죠, 물론. 근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분은 좀 강한 주장을 했어요.
예전에는 좀 지금보다 좀 본능적인 단계에서의 사고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는 양원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었고 모든 인류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게 이제 문화가 그걸 뒷받침해준 증거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장 자체가 굉장히 세요. 이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뭐 문명 발전을 이루기 힘들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과거엔 다 이러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독실이 얘기는 그거지. 맞는 얘기야. 우리 칼포퍼 같이 했지만 반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런 다음에 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의 거대 이론에 이 근거도 저 근거도 다 자기의 거대 담론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끌어들이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실제 세계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할수록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 쉬우냐면은 반증사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 거대 담론을 평가하기가 힘든 거야. 좀 맞았는지 틀렸는지 너무 복잡해.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방식이 반증도 있잖아. 라고 반증을 찾아내는 거고 하나의 사례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자꾸 심리적으로 저 이론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는 그것도 거야. 있죠. 근데 그렇게 세상을 보기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고 근거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흐름이나 물줄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 반증 가능성을 자꾸만 반론이나 반증을 찾으려는 어떤 태도를 버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주장이 세서 그래요. 만약에 이런 주장이었으면 100% 받아들였을 거예요. 뭐 정신분열이 있었던 과거에는 정신분열 조현병이 있었던 양원적 의식의 사람은 나는 확신을 못 하겠는데 저 사람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해.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신의 목소리가 들린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어. 처음에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아무도 그 사람 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말이 사실인 게 드러났어. 예를 들면 우연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가 이제 복종하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간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양원적 의식이 강했던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땐 정신분열증 환자가 리더였다.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모두가 다 그랬다라고 하는 센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독실이는 이 주장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거야? 센 주장을 했다? 아니, 근거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그래? 그때 이제 리더십을 가진 주체들, 예를 들면 이집트를 예를 들자면 이집트의 왕가는 대대로 그렇게 믿어왔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신이라고 믿어왔고 뭐 목소리 듣는다고 믿어왔다 하면 그건 오케이예요.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모두가 그랬다라고 할 만한 주장은 없었어 사실. 근데 근거가 없었어.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만 전제를 까는 게 모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독실님은 이 수학적 수리적으로 사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라는 전체 집합을 X라고 했을 때 고대 사회 X의 집합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A라는 속성을 가진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을? 근데 도인이 말씀해 주신 게 좀 그랬었어요. 근데 독실님의 그 전제로 보면 어떠한 인류학적 설명도 불가능해. 어떤 철학적 설명도 불가능해져요. 지금의 어떤 비판 방식은 이 줄리안 제임스의 논의에 대한 비판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인문학적 서술의 비판 방식인 거야. 야, 단종 사례가 다 있잖아. 그리고 뭔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갑자기 이제 실증주의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변화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서 사실 그 모두가 양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거잖아요. 네. 정말 전혀 달랐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근거라고 하기 많이 부족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참 말로 설명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자연과학이랑 소위 말하는 인문과학이라고 할게요. 인문학적인 것들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연과학의 대상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어느 정도 동일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때나 거기에 대해서 네. 그 단위를 해가지고 가능한 분도 분명히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저자가 바로 앞에 있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야. 그럴듯한데 그 당시 어떤 리더들이라든가 혹은 항상 사제들이 왕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양원적 의식 상태에 있어서 신탁을 받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대언을 했다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그랬다는 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어떤 A, B, C, D, E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 근데 이것들을 엮는 가 이론이 있고 나 이론이 있고 다 이론이 있어. 가나 다 모두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서 A, B, C, D, E를 엮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그냥 동일하게 야, 좀 근거가 좀 부족한데 엮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도 왠지 가 이론이 더 정합적이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내 생각으로는 줄리안 제임스의 어떤 주장이 매우 정합적이야. 왜냐하면 그런 설명을 한 사람이 없어. 난 궁금했거든. 우리 이것도 하나의 뭐 이론일 수 있지만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성인들이 등장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저는 최 사장 이론에는 약간 반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줄리안 제임스 이 책이 뭐 독특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뇌신경학적인 얘기를 끌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인데, 근데 원래 뭐 아까 추구 시대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고전학 연구하고 하는 책들도 보면 비슷한 주장을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문원 연구자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정신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또 굉장히 20세기 초반에 유명했던 책 중에 제가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에서 철학으로라는 책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과학의 신으로 나 반대다. 그러니까 현대의 좀 이성 중심주의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힘든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름을 뭐 신화 시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신화 시대라던가 뭐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분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뇌신경 생리학적인 접근을 붙인 거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독창성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이 사람만 한 건 아니다 일단. 그리고 고대인들의 어떤 신화라든가 예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고대인들의 정신 세계가 좀 독특하고 오늘날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데, 이 학자는 이제 여기다가 그걸 붙인 거죠. 뇌신경 생리학적인 근거들을 조금 가미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이상한 주장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그래요? 익숙했어요, 오히려. 큰 흐름은 비슷한데. 당연히 모두가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정신세계의 일반적인 흐름인 거죠. 이게 물론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원전 한 2000년 전 이전쯤, 한 3000년 전 이전쯤 해서 한 신화시대 정도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근처를. 그리고 한 1000년 근처로 대략 왔다 갔다 해서 기원전 한 6, 7세기 하면서 뭐 고전시대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추계시대. 네. 이 구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위대한 게임 문명에 나옵니다. 야스퍼스가 한 줄 알았는데. 중요한 그거는 재밌었던 게. 그래서 중세, 근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적인 정신의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특성을 그때 당시 문헌, 예술작품, 뭐 건축 이런 걸 통해서 읽어내려고 하는 작업이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거는 사실 독실이도 우리 마찬가지로 다 들었을 거야. 네. 고대 사람들은 신화에 대해서 진리로 믿었다, 사실로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생각을 했겠구나 정도로 이해했었는데,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뇌에서 실제로 목소리가 들리고 이게 사실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궁금했었던 것들이 조금 더 설명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다른 인류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재밌었던 것 같다. 예전에도 생각했었던 어떤 인문학이라고 하는 방식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방식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생소했던 게,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랑 뭐가 다르면, 자연과학도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촉근 이론이라니 막이론이라니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표준 모형이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그 의견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이, 과학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요. 그게 뭐 섣부른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그냥 제 주장일 뿐이라고 넘기기보다는 보통은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고 참이냐 아니면 거짓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이제 여러분 세 사람, 어떤 인문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뭘 하냐면, 듣고 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려고 안 하고 흥미롭구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버릇이 있냐면, 저게 사실일까? 정말로 과거 사람들이 모두가 일종의 조현병 환자들처럼 혹은 양원적 의식 상태였을까를 이제 생각해보고, 그래 그렇다는 근거들이 정말 그럴듯한
어떤 경합성 있는 설명이 가능한가 계속 생각하고 듣는데 제가 신기한 건 그런 거예요. 최 사장님이나 깡쌤이나 이제 두 분이 계속 같이 들었으니까 들으면서 흥미롭네. 그럴듯하네. 그래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무연 근거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전 양식이 변화 이런 거든 이런 거는 분명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다 이렇게 신상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의자만 덩그러니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도굴해 갔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했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의자의 신상이 없어진 것과 동시대에 신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발견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의 그 무녀들이나 혹은 사제들 집단이 옛날에는 말하자면 신통한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후대가 되면서 점점 그런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일부가 그랬다가 아니라 전체가 그랬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토론을 별로 안 하나요? 인문학에서는? 근데 예를 당연히 들어서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실제로 안 그러거든. 막 소수의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본주의에 거부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잖아. 일반적인 경향으로.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반론은 너무 많이 들 수 있는 거야. 강 선생님은 자본주의 반대하고 있는데 김도희는 뭐 다르게 우리가 반론 제시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증명하거나 반론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과학 예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과학 이론은 누군가 이걸 내면은 이게 심판대에 올라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물고 뜯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참이지 것인지. 인문학도 당연히 그래요. 그래요? 이 사람 책도 당연히 나왔을 때 논쟁적이었고 당연히 다 지금 뜯었겠지. 제가 느끼는 이제 두 분은 너무 그냥 평온하게 그렇구나 제 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검증이라든가 저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논쟁이 안 일어나고 되게 평화롭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 너는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나는 뭐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딴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학자 있나요? 집단도 아니고 근데 학자들은 치열하게 논쟁을 하죠. 이 하나 가지고도. 그리고 엄밀히 보면 그 논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정규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안 배우는 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어떤 다윈의 진화론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뭐 수학적 증명 절차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밖에 없게끔 승리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오래된 책이니까 우리한테 낯설지 않겠지. 전 그것보다 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다윈의 진화론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할 수 있지만 의식에 대한 거는 지금 문헌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다 분석해서 말해줘도 이게 아닐 수 있잖아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가치가 있다고 보냐면 그 줄리언 젠스의 시도는 인간이 살아왔던 그 수만 년의 역사를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정합성 있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왜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래서 뭐 문명, 언어, 신적인 개념이 등장하거나 뭐 천사 악마의 개념을 쓴 것들, 도덕과 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 뭐 주술점 신비적인 관습이 생겨난 이유, 그 다음에 예언자나 정신질환 환자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 뭐 의식의 주관성이 생겨난 이유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정합성 있게 그 오랜 역사에 걸쳐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도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독실님 말해주셨는데 총균세와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게 저는 다이아몬드가 쓴 그 총균세라는 책은 뭐냐면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누구나 총균세를 보유하고 있는 문명은 진보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보유하지 못하는 문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뭔가 가치 판단의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의식의 개원에서 줄리언 젠스가 분석하는 방식은 인간이 먼저 방향성, 정신 능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문명이 이렇게 변화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생리학적인 설명을 왜 붙여놓냐면 1960년도에는 이제 뇌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니까 문헌학적인 거, 유물, 뭐 역사로 통해서도 분석하고 최근에 과학적 연구도 이걸 뒷받침할 수 있어 여러 가지에 대한 정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간을 뭔가 가치 있게 보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또 비판받을 수도 있겠죠. 네네, 인간 정신의 맞아요. 역할을 너무 과장해서 묘사하는 거 아니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그냥
경제적인 계급 갈등. 예, 계급 갈등으로 한 큐에다 꿰는 설명도 하지 않습니까? 네. 프로이트는 무의식으로 한 큐에 찔러.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궁금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이런 연구들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준다. 오케이 다 하는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이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물어보고 싶어 한 명씩.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는 우리들도 그냥 쉽게 말하면 운전하다가도 무슨 운전을 저따구로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셨네요. 왜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물론 남들이 보기엔 나를 이해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독특한 정신세계가 사람들마다 굉장히 좀 많은데 달라질 수 있는데 나랑 다른 건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나랑 전혀 다른 차원의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 의견에 상당 부분 동조를 합니다. 물론 이게 꼭 뇌의 구조가 뭐 실제로 뭐 이런 변화를 거쳤는지는 저는 어차피 모르겠어요. 어차피 고대인들의 뇌를 해부할 수가 없고 네. 뇌 전도 측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한 사례로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 저도 이제 과거에 막 이거저거 고문원들 같은 거 뒤져보고 신화 공부도 좀 해보고 했을 때는 정말 독특하고 다른 정신세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희님은 진짜로 과거에는 이렇게 양원적 의식, 모두가 양원적 의식을 가졌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타당한 설명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단편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것들 혹은 종교에 대한 의문, 인간의 뭔가 의례적인 거, 역사적 발전이 정합성 있게 연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이런 맥락으로서 인간이 살아왔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되니까 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 있게 읽었어요. 네. 독실이 어떻습니까? 세상님도 똑같나?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듣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물어봤잖아요. 이게 언제 쓴 책이냐. 근데 네. 60년대 나온 책이라면서요. 네네. 그 다음에 이분을 줄리안 제인스를 완전히 높게 평가하게 됐어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 그 슈레딩거가 DNA 구조가 발견되기도 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슈레딩거가? 그래요?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죠. 슈레딩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깊은 통찰을 담겼는데 물론 디테일한 부분 많이 틀렸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슈레딩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생명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니까 이 책이 만약에 90년대나 2000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별론데 좀 과학적인 것도 잘 모르고 뇌 의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쓴 거 아닌가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 60년대에 나왔다고는 그 당시 처음 발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집대성에서 정합성에 설명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도 자체는 되게 대단하다, 네.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밌다라고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정말 모두가 양원적 의식 상태였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다요. 아니다가 아니고 과연 그럴까요?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천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맞죠. 100% 그랬는지 저희가 그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네. 더 연구가 심화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더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놀랍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논쟁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재밌는데 마무리해야 되니까 15초씩 어떻게 오늘 들으셨는지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신선한 뭔가가 자꾸 사라져.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막 보지 않습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아, 저희. 옛날에는 어릴 때는 참 좋았어. 왜냐면 뭘 봐도 다 신선한 지식들인 거야. 신기해. 신기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원래 고대인들이 다를 거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야, 이렇게 의식 자체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네. 좀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논의했었던 그 의식이라는 용어의 사용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었던 의식의 개념이 조금 더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고 이분은 그냥 인지적인 것까지도 섞어가지고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좀 달랐었던 것 같다. 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재밌었고 앞으로 숨겨져 있는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없어 됩니다. 끝이야. 끝이야. 다 나왔나. 네. 어쨌든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리면은 인간이 소위 말하는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인 측면도 있지만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원초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이고 뭔가 감성이나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것 같고 이성이 마비된 것 같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거나 복종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인간 정신의 이런 좀 현대에선 잘 부각되지 않은 측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쇼킹하게 부각시켜준 이 책에 너무 감사드리고 김도희님한테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학자는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한 게 맞지만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가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양원적인 패러다임, 양원적 정신의 패러다임은 어쨌든 구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이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난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방송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생각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개인의 이성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주체적인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대가 어서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과거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8,000년 전으로 갔을 때 진짜로 양원적 의식이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했던 건 계속 방송 듣는 내내 생각했던 거고 이제 그건 좀 차치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뻑이 한번 순간 들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TV에 이제 뇌과학을 이제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이야기들 혹은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뻔한 내용이라는 게 틀렸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최신의 어떤 뇌에서의 의식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하고 심리학적인 기제도 설명하고 너무 재밌기는 한데 어디선가 들어본 누구나 말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독특한 거예요. 이런 의식의 기원을 얘기했는데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이런 책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 되게 오랜만에 깡쌤이 뭔가 이제 반박하면서 토론하는 걸 봤고 옆에서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또 토론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살짝 어깨가 으쓱했고 또 우리 되게 수준 높은 청취자분들이 또 작은 소그룹을 이어서 의식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토론을 하고 이제 논쟁을 또 전개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의식의 기원 탐사 이런 거 재밌겠다. 세계적으로 유물 찾으러 다니는 거.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냥 갑자기 순간 되게 자랑스러웠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도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순간 자뻑했습니다. 좋다. 의식과 사후세계 전문 방송. 지대노라서 청취하고 계십니다. 정체성 장난 아니야. 반박할 수가 없다. 네. 그걸 맞네. 네, 저도 오늘 2주에 걸쳐서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책이 저도 최근에 찾아보니까 절판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에 대해서 표시를 너무 많이 해놔서 새 걸로 하나 사려고 보니까. 근데 이거 의식의 기원을 처음부터 하려고는 했었는데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실제 하게 되는 날이 와서 재밌었고 두 번째로 뭔가 사는데 일상적인 일에 시달리거나 치이고 먹고 사는 거에 바쁘면 그걸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이전과 내가 바라보던 방식, 세계를 바라보던 방식과 다른 내용을 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휴식 아니면 작은 뭔가 숨고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재밌게 잘 들었고 이 방송이 언제 올라가느냐? 언제 올라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네. 올라갑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하는 날이요. 그렇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지대너볕이 시작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진짜? 진짜로? 우리 크리스마스에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요 방송에 갑자기 저런 퀴즈요. 요 방송의 BGM은 뭐로 나가느냐? 1000일 동안이 나갈 거야 아마.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될 거고. 1000일 동안.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 걸 재는구나. 그렇지. 너희밖에 없으니까. 1000일을 했어? 1000일 했어요. 네. 어쨌든 마지막 12월 31일은 1000일 기념으로 한번 휴방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일 동안 저희
하는 것들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갑자기 순간 울컥했어. 네. 그래요? 천일의 의미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1000회가 될 때까지 최사장님이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한 주 쉰 다음에 올라가는 방송은 2017년이 되네요. 그렇죠? 네. 1월 7일 날 다른 방송이 또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대급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더 재미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